네, 안녕하세요. 오늘 실시된 제75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두 번째 복습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까지 같이 33번까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전 영상에서 고려시대까지 봤었는데요. 좀 이번 시험에 특이한 게 늘 나오던 승려들의 활동이나 저술 그런 문제가 선지도 하나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맨 뒤에 종합 문제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좀 특이한 출제 경향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9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입니다. 처음에 공신, 바로 조선 개국공신을 말하는 거겠습니다. 백응념, 조준, 정도전자. 여기서 아까 정도전은요, 13번의 일본 선지에서 불시자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 한번 나왔습니다. 하여튼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성계의 막내 아들 방석이를 세자로 세우자고 한 것이 아니었네요. 나이와 공로를 고려하여 정하기를 청하였다. 여기서 그러면 나이하면 당연히 맏아들이 있고, 특히 공로하면 역시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성계 의견은 또 그게 아니죠. 임금이 강씨를 중요했고요. 강씨는 이방원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두 번째 왕비죠. 아니, 두 번째 부인이죠. 바로 이방원까지 다섯째 아들까지 친어머니가 한씨인데, 한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지금 두 번째 강씨가 지금 두 번째 부인께서 왕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부인 강씨가 낳은 아들 중에서 이방번에게 아직은 막내가 아닙니다. 왕이 뜻이 있었는데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공신들끼리 굳이 그럼 강씨 소생을 굳이 세우려고 한다 보면은 방번이보다는 막내 방석이가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결국 이제 이 과정이요, 맏아들 혹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방원은 제껴지게 되었던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극념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해서 결국 태조가 이방석, 즉 막내 아들을 세자로 세우고 이것이 이제 화를 부르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1차 왕자의 난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는 것이죠. 답 선지 1번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 여기 첫 줄에 나왔던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선지 2번부터 보면은 자, 여러 가지 조선시대 때 뭐 왕족들 간에 또는 신하들 간에 여러 가지 뭐 갈등이나 다툼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선지 2번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요건 이제 1453년 개우정난이죠. 아직 정식으로 왕기된 것은 아니고 단종의 이제 핵심 측근이었던 김종서나 황보인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부터 먼저 있었습니다. 개우정난이고요. 선지 3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된 계기. 바로 이건 선조 때죠. 특히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관직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서 바로 효겸 측은 서인, 김효원 측은 서인, 심의겸 측은, 자꾸 헷갈리네. 김효원 측은 동인, 심의겸 측은 서인, 그렇게 해서 바로 이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지 4번,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잔인하게 죽였다. 이거 바로 광해군이 그 반정부로 쫓겨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 이제, 여기는,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반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정을 일으킨 세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세력은 서인 세력이 되겠네요. 선지 5번 허적과 윤유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는 사건을 알아본다. 자, 역시 숙종 때 황국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세 차례 황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처음 경신왕국 때는 남인이 쫓겨나고, 다음 두 번째 갑술이 아니고 기사왕국 때는, 즉 장희빈 아들을 원자로 세우는 그것 때문에 기사왕국 때는 또 서인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황국, 갑술황국 때는 1694년 때는 또 남인이 쫓겨나서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남인은 영원히 이제 그 정치계에서 쫓겨나는 것인데, 그 남인이 대거 축출된 사건 중에서도 첫 번째 경신황국 때 이렇게 허적과 윤유 등이 축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고 해가지고 혹시 이제 좀 변별력 있게 나오는 경우에는 경신황국하고 갑술황국을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허적, 윤유 같은 인물들이 축출당한 사건은 경신황국, 즉 첫 번째 남인이 쫓겨난 황국이 되겠습니다. 갑술황국이 아닙니다. 갑술황국은 이제 쫓겨났던 인현 왕후가 다시 복위하면서 이제 또 거꾸로 장희빈 측이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네, 20번은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라고 하는 별칭은요,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다 하면 사헌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헌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회식 같은 거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23 상대 회도라고 하는 그림을 자료로 주어졌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항상 보면은 중앙정치기구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승정원의 별칭은 은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사원부 별칭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사원부의 별칭은 상대라고 한다는 거 나중에 어려운 선지 대비해서 일단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사원부라는 것만 감만 잡았으면 답은 5번 찾을 수가 있겠죠. 바로 사원부의 대표는 역시 사원자가 들어간 대사원이겠고요. 그 밑에 있는 관직들은 또 지부의 장령 등이 있겠습니다. 흔히 성윤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문장 구조를 쓰는데요. 사원부 얘기 나왔을 때도 이렇게 대사원이 수장이고 지부의 장령이 그 밑에 관직인데 한번 체크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선지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 담당하는 데는 한성부고요. 선지 2번 을묘외변, 즉 명종 때죠.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된 거는 비변사죠. 맨 처음에 중종 때 삼포외란 때는 임시기구로 되었다가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됐고 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점점 의정부의 기능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선지 3번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사관 등용되었다. 이건 바로 정조 때 규장각이죠. 특히 여기서 정조 때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사관에 등용된 사람들로서는 뭐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4번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한 일들, 이는 역시 말 그대로 춘추관이었습니다. 그 다음 21번 갑니다. 역시 21번도 고려랑 마찬가지로 어느 위침에 대한 또는 위적 세력에 대한 그 조선의 대응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위적 세력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를 징벌하는 장면을 그린 건데, 자, 이 조선 초에는 이 가를 효유하기 위해서 경성과 경원은 바로 함경도 저 끝쪽에 두만강 쪽 아니겠습니까? 경성과 경원의 무역수설지, 이게 바로 여진에 대한 효율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수시로 변경을 침범하고 조선 정부의 토벌로 이어졌다. 이것이 지금 1588년인데요. 자, 이 참 미래를 내다볼 수만 있다면 어느새 한 몇십 년인가요? 한 20, 30년 후에 벌써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통일을 이뤄가지고 그 후에 정명호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이 이제 거의 뭐 200년 이상 이렇게 만주족 나라의 속국처럼 그렇게 돼가는 상황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16세기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일종의 바바리안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진족에 대한 조선의 대응입니다. 그러면 바로 선지 2번을 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두만강 일대를 개척해서 육진설지, 이건 바로 세종 때 김종서를 시켜가지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바로 육진 개척한 것이죠. 바로 압록강 쪽으로는 최윤덕을 시켜가지고 사군, 두만강 쪽으로는 김종서를 시켜서 육진 개척했습니다. 자, 선지 1번 사신 접대를 위해서 한성에 동평관을 두었다. 자, 동자만 보더라도 이건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사신 접대를 위해서 동평관을 두었고요. 이제 반대로 여기가 여진족에 대한 문제니까 여진족을 위해서는 또 북자가 들어가죠. 북평관을 두었습니다. 선지 3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양전 준비. 이건 바로 몽골 침입에 대응하는 고려 대응이었고요. 선지 4번 천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 추진했다. 이 아까 전에 15번에 5번 선지에 유화도 해군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명나라가 쌍성 총검부가 있던 자리에 천령위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우왕과 최영이 반발하면서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요동정벌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성계가 반발해서 위화도 회군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스토리가 되겠고요. 선지 5번 신기군, 신보군, 항바군으로 구성된 별무반 조직했다. 아까 전에 12번 선지 1번 할 때 동북구성 할 때 바로 왜 그때 동북구성 얘기가 나오면서 윤관도 나오고 동북구성도 나왔는데 별무반이 왜 없나 했더니 여기 선지에 써먹기 위해서 별무반을 거기서 안 썼군요. 하여튼 여기는 일단 별무반이건 동북구성이건 여진에 대한 건 맞는데 여기서 이 어느 나라의 대응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까? 조선의 대응을 묻는 문제지 고려의 대응을 묻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역시 선지 5번은 2번과 마찬가지로 여진족에 대한 대응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묻는 거는 조선의 대응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선지 5번은 답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그 다음 22번 문제는요. 3점짜리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로 지금 많이 시험 보신 분들한테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나 사이의 시기에 일을 묻는 것입니다. 가를 보겠습니다. 대신 등에게 전교하기를 조광조 등의 일은, 자, 딱 여기서 조광조 나오니까 중종인 줄 알았는데 중종이 아니네요. 이미 벌써 조광조는 죽고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광조 등의 일은 너희들 마음속에서 있지 않았으나 선왕께서 전에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바로 여기서 중종 다음은 인종이죠. 네, 근데 인종이 좀 나이는 젊은데 오래 살지 못하고 즉위한 지 아마 1년도 안 되었나 아니면 1년 좀 지났나 해서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선왕 즉 중종이 살아있을 때 다시 조광조를 이렇게 명예를 회복해주는 일에 대해서 선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가 감히 가볍게 고치지 못하였다. 이제는 내 병이 위독하여 비로소 유언하니 조광조 등의 벼슬을 모두 회복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혈량과, 바로 혈량과가 이제 조광조가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천거제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너무 또 자기 측 살인 쪽 사람들만 그렇게 많이 뽑은 거 아니냐 해서 또 비판을 받았고, 그것이 또 기묘사화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혈량과 얘기가요, 앞전에 그 바로 법학 적성 시험, 리트라고 그러죠. 그 법학 적성 시험 중에서 언어 이해 영역에서 바로 조광조의 혈량과가 실시간의 배경에 대해서 또 찬반 의견이 나름대로 상세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혹시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혈량과를 그래서 기묘사화 이후에 다 폐지하고 혈량과로 합격한 사람들도 다 없던 걸로 했는데, 그래도 인종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혈량과도 회복을 해서 거두어 등용하도록 하라, 나름대로 좀 뭐랄까 선심을 쓰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종이 승하하기 인종이 승하하는 상황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소신이 양지역에 이르러서 벽에 써붙인 주소를 보았는데, 자, 이렇게 벽에 빨간 글씨로 뭔가를 벽고 붙여놨습니다. 바로 이거 양재역 벽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이요, 이게 을사사화하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듯이 중간에 반역의 잔단들은 이미 죄를 물었습니다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사사화가 1545년에 먼저 있었고요. 네, 그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1547년에 양지역 벽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에도 74회 22번 3번 선지에 이현적 등이 양지역 벽서 사건으로 화를 입었다 할 때, 그때도 한번 앞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을사사화하고 또 순서를 알았으면 풀기 편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대왕대비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판했던 내용이 있죠. 여기서 대왕대비는 바로 명정의 모우인 문정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명종 때 양재역 벽서 사건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일은 딱 뭐밖에 없겠습니까? 이렇게 을사사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여기 잔당들은 이미 죄를 물었습니다만 지금 이미 을사사화가 끝난 상황입니다. 바로 그 을사사화를 가리키는 선지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여기 유님은요, 바로 가와 같이 이 젊은 나이에 승하하신 바로 인종의 외척이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대윤이라고 불렀고, 명종의 외척 윤씨 집안을 가리켜서는 또 소윤이라고 불렀죠. 네, 근데 당연히 지금은 명종 때니까 소윤이 아주 실권을 잡고 있을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자, 답 찾았고요. 자,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예송하면 바로 상복을 1년 입을 것인가 3년 입을 것인가, 그렇게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 말하는 것이고, 하여튼 예송하면은 현종 때고, 여기서 자의대비라고 하는 분은 인조의 갭이죠. 그래서 효종이 승하했을 때하고 효종 왕비가 승하했을 때 자의대비께서 상복을 어느 기간 동안 입어야 되는가를 놓고서 서인과 남인 간에 논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또 선지 3번입니다. 세자 책봉 문제를 계기로 정철이 유배되었다. 아까 전에도 그 1차 왕자의 난도 세자 책봉 때문에 결국 촉발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역시 정철 역시요,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도 바로 선조 때 세자 책봉 문제를 이제 선종의 심기와 선종의 의중과는 다르게 선종은 신성군이라고 하는 왕자를 굉장히 총애해서 신성군을 세자로 세우고 싶어 했는데, 정철은 또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종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1591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해죠. 그해 이렇게 정철이 유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바로 1589년, 즉 기축옥사 때 바로 정철이 서인의 영수 자격으로 진짜 동인들을 대숙청하는데 아주 엄청난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새 불과 2년 만에 또 이렇게 세자 책봉 문제를 가지고 또 선조의 심기를 거슬려 가지고 또 유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아마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정철은 복귀되었다고 하죠. 또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황국이 발생하였다. 즉 희빈 장씨 소생, 즉 나중에 경종이 되는 사람이죠. 그 아이를 이제 원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남인이 집권하고 서인이 몰락한 사건, 바로 아까 전에 황국 얘기했습니다만 1689년에 기사 황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쫓겨났던 인현 왕후가 다시 돌아오면서 서인이 또 집권하고 남인이 물러가는 그 사건이 또 그 다음에 갑술 황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지 5번 폐비 윤씨 사사 사건, 여기 나오면 바로 연산군 때 갑자사화가 되겠죠. 그 다음 23번 가겠습니다.
23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바로 그 남한산성 얘기 나오면 금방 병자호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이 아마 남한산성 때 그 척화론을 주장하다가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간 바로 홍익한, 윤집, 오달제를 기리는 사막사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네요. 여기 다음에 여기 또 항상 병자호란 하면 연결되는 것이 여기 나오듯이 효종은 이제 그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는다고 북벌 추진했다 늘 나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늘 나오는 선지가 아주 선지 2번에 반갑게 있네요. 김준용이 광고선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거 앞에도 73회에도 24번에 나왔고 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조가 이렇게 남한산성에 있으면서 사방으로 원군을 요청했습니다만 뭐 거의가 원군은 오지 않고 유일하게 전라 병마 절도사로 있던 김준용이 이렇게 남한산성 쪽으로 그 구원하러 오면서 지금의 수원 쪽일 겁니다. 그래서 수원 광교산 쪽에서 일단 적군을 물리친 아마 거의 유일한 승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김준용 광교산 전투하면 늘 병자호란때 나오는 사건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 찾았고요.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송상은이 동해상에서 항전했다. 자, 바로 임진왜란 초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그 송상현의 동해성 전투고요. 하여튼 이건 임진왜란 때고요.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했다. 자, 이거는 같은 인조 때긴 합니다만 병자호란 전이죠. 특히 인조반정이 1623년에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농공 행상의 불만을 품고서 이괄이 1624년에 난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했다. 그럼 이제 왕은 피난을 갔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거란 안에 영향으로 종종 나오는 것이 바로 앞에 시험도 73회 23번에도요. 바로 인조가 피난간 것이 공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주를 또 지역을 키워들어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인조가 이거란 난 때 피난간 곳 또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오군영 중에서 아까 전에 훈련동함은 임진왜란 때 설치가 됐다고 아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조 반정 직후에 어영청이 설치가 됐고요. 이거란난 이후에 총융청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란난에 영향하면 이렇게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융청 설치까지 같이 또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지 4번 강공진 부대가 사르 전투. 이거는 아직 광해군 쫓겨나기 전인 1619년이죠. 네, 그래서 명나라에 도움 요청 받아가지고 강공진 부대를 보내면서 뭐 적당히 봐가지고 항복하게 했던 그 사르 전투가 되겠습니다. 1619년이고요. 선지 5번 신류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흥룡강 또는 아무르강이라고 하죠. 흥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바로 이거는 효종 때 나선정벌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가겠습니다. 24번 가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왕 때 이인조의 난을 평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인조의 난은 영조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728년에 일어났죠. 특히 이인조의 난은 아마 소련 세력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난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영조는 이 난이 일어난 원인을 붕당에서 찾고 있다. 그럼 뭐 보나마나 탕평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영조라고 하는 것만 알았으면은 탕평에 들어간 선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 3번 탕평 교서를 반포하고 탕평비를 건립했다. 답 찾았습니다. 선지 1번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 시행했다. 처음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 한해서 이렇게 그 특사물 대신에 쌀이나 돈으로 대신 내게 하는 대동법을 시행했고 점점 이제 뭐 충청도 거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확대되고 근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확대되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다고 했고요. 선지 2번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위형.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오군영 중에서 총융청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그 오군영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설치가 된 것이 이렇게 숙종 때 금위형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기의 문신자면 늘 나오는 정조 때고요. 선지 5번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 회통을 편찬했다. 자,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고 고종 때는 대전 회통이죠. 네, 그다음 25번 갑니다. 25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한 것은인데요. 이미 장용영 나왔습니다. 바로 정조 때 왕실 친위부대 장용영 역시 정조 때에 대한 문제인데 자 선지 1번 요거는 결국 조선 후기 때 모습을 찾으라는 것이 되겠으니까 선지 1번이 바로 답 찾았습니다. 혹시나 근데 이게 선지 1번부터 딱 답으로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역시 적절한 거 고르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럼 선지 1번 답 확실하겠습니다. 바로 셋째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서 대여점 같은 것이죠. 거기서 춘향전 같은 한글 소설을 이렇게 많이 빌려가고 유행하던 모습이고요. 선지 2번 동국정운을 편찬하는 집현전 학자. 자, 이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게 한자를 좀 더
중국식에 가깝게 발음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하여튼 그것보다도 집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미 세조 때 다 폐지가 됐죠. 다음 선지 3번 주자소에서 개미자 제작자. 이 조선 초기에 금소갈자 중에서 태종 때가 바로 개미자고 그 다음 세종 때가 갑인자고요. 선지 4번 형평사 창립돼요. 이건 일제강점기 때 얘기입니다. 1923년 바로 진주에서 옛날 백정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차별이 남아 있으니까 옛 백정 신분에 대한 차별 철폐 그런 차원에서 형평운동을 했죠. 바로 그 얘기 그 형평운동을 주도한 단체가 조선 형평사인데 그 창립대회를 개최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조선보다 훨씬 뒤에 1923년의 일이고요. 선지 5번 시절의 상영위를 감독하는 경시서 관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 경시서라고 하는 감독관청 이름은 먼저 고려 때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조선 초기까지 일단 경시서 명칭이 쭉 이어지다가요. 세조 때부터 경시서 명칭이 평시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 같은 조선 후기 때도 당연히 계속 명칭이 평시서였겠죠. 그래서 역시 선지 5번도 답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26번도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이번엔 옳지 않은 것인데요. 여기서 뭐 어느 왕인지는 일단 나중 문제고 뭐 토란 얘기 나오고 고구마 얘기 나오고 벌써 구황작물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모내기도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경제 모습 옳지 않은 것만 고르면 되겠고요.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이 왕이 이렇게 화성부에 이런 명령 내리는 부분, 즉 뭐 메밀이 오히려 더 기근을 구제하는데 훨씬 낫다 뭐 이런 말씀하는 분은 정조 임금이고 이때가 정조실록에 1798년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굳이 정조 때 한정하지 않더라도 앞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때 모습 옳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지 1번이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1번을 좀 초량외관하고 헷갈리면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 후기 때 외관은 바로 17세기 후반에 부산 쪽에 초량 외관을 설치해서 그거 통해 가지고 일본과 교역을 했고요. 바로 연포는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바로 조선 전기 삼포할 때 부산포, 연포 제포할 때 그 연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삼포 중 하나인 연포는요, 바로 중종 때 삼포 외란 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포의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했다 이런 선지가 조선 후기 모습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71회에도 한번 26번 선지 2번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항상 조선 후기 때 외관은 초량이고요. 이미 연포는 조선 전기 때 삼포 외란 후에 폐쇄가 되었다고 하는 거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선지 2번부터 다 봤겠죠. 상평 통보 이미 숙종 때부터 발행했었고요. 선지 3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그렇죠. 아까 전에도 대동법 나왔습니다. 대동법을 통해 가지고 특산물 내는 대신에 이제 쌀이나 돈을 내니까 그걸 그 정부에 들어온 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올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공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동법은 늘 공인, 늘 인과관계로 잘 따라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선지 4번 송상, 만상 등이 바로 이 사람들 조선 후기 때 사상들 아니겠습니까? 송상은 또 이른바 개성상인이라고 하고요. 또 만상은 또 조선하고 청나라 국경지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덕대에 얘기 나오면 역시 그 광산 경영하게 했던 전문 경영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27번 가겠습니다. 가왕의 제2시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9세기로 넘어가네요. 바로 정조의 아들 순조 때가 됩니다. 세도 정치의 주요 인물이자 이 왕의 장인인 김조순. 자, 근데 김조순의 장인이 순조인지 아니면 혹시 철종인지 그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19세기 아직 고종이 즉위하기 전에 세도 정치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1, 2, 3, 4, 5번 중에서 세도정치 시기에 대한 거는 딱 4번밖에 없습니다. 홍경래의 난 1811년 역시 이때도 순조 때죠. 서북민 차별이 또 주요 원인이 돼가지고 홍경래의 난이 있었고요. 근데 나머지는 다 세도정치 시기 바뀝니다. 자, 먼저 선지 1번은 우페르트가 남영군을 무효 도굴한 사건. 바로 남영군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은 병인양요하고 식민양요하고 중간에 1868년에 있었고요. 선지 2번 이만손이 주도해서 영남 많이 올렸다. 바로 이건 또 뒤에 나오겠지만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가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조선 책략이 널리 유포가 되니까 유정착사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1881년에 영남 만인소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선지 3번 이시해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 이건 세조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 5번 곽지호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한 때는 또 임진 연란 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김주순이 어느 왕의 장인인지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세도정치 시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요걸 좀 더 어렵게 낸다면은 뭐 임술농민봉기, 즉 철동대 얘기도 나오고 하면은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헷갈리게 문제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28번 갑니다. 28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김옥균 나왔고요. 이제 이 사건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면 갑신정변이 되겠죠.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글을 쓴 사람, 소금청사자, 겉으로는 이렇게 그를 토벌하여 죽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김옥균하고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 같은데, 그래도 김옥균과 나의 마음은 그 뜻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데 나서 나온 것이다. 이 소금청사를 쓴 사람은요, 그 청나라의 영선사로 갔던 김윤식이 되겠습니다. 아마 김윤식이 그 갑신정변이나 이목군란 때 아마 조선 정부를 대신해서 청나라 군대를 아마 불러들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 갑신정변에 대한 거 답 찾아보겠습니다. 자, 답은 선지인 5번이 딱 나오네요. 바로 갑신정변 이후에 1885년에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이름이 텐진조약이죠.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저 조선 땅에서 일본군 청군 다 일단 철수하되 나중에 둘 중에 어느 한쪽의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올 때는 상대방한테 통보해줘야 된다. 바로 그 나비 효과로 이제 9년 뒤에 1894년 동학운동 때, 농민운동 때 조선 정부가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군을 불렀을 때 바로 이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일본군도 따라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엄청난 나비 효과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인 텐진조약, 제가 여기 또 하나 플러스해 놓은 게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는 한성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다음 선지 1번 개혁추진기구로 교정청 설치자. 교정청 하면은 바로 동학농민운동 과정 중에서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하고 전주화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일단 서울 쪽에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집강소 설치하고 그때 나오는 교정청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2번 전개 과정에서 홍범 14조, 홍범 14조 얘기 나오는 건 2차 가보개혁 되고요. 선지 3번 통립기무 아문자, 이거는 그 민치 정권에서 개화 작업을 총괄하는 기구였죠.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80년에 이렇게 통립기무아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선지 4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 바로 원래는 강화도 조약 전에는 일본에 가는 조선의 사신들 가리켜서 통신사라고 불렀습니다만,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는 수신사라고 명칭 바뀌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신사로 갔다 온 사람이 김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갑니다. 네, 29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자료가 재판기록으로 본 한국사인데, 자, 이 한국사에 대한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서도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종교의 2대 교주 최시영 하면 또 동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시영에 대한 판결 선고서라고 하는데요. 교조 신원운동을 처음 이끌었죠. 맨 처음에 동학운동은 처음부터 뭐 반몽건 반위세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렇게 교조 신원운동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황당한 점은 이 최시영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판결인데, 여기 그 판사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탐관오리 대병사 조병갑이 지금 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이없는 재판이고 판결인 것이죠. 자, 하여튼 이 동학에 대한 건 금방 선지 1번밖에 답이 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동학에서 이렇게 포접제를 활용해가지고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나머지 혹시나 해서 보면요, 선지 2번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앞장선 종교는 기독교죠. 특히 이제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감리교 계통이고요. 또 혹시 배제학당은 연도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885년이었고요. 선지 3번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 이거는 원불교고, 또 선지 4번 일제어 통제에 맞춰서 사찰령 폐지운동 벌인 건 이제 말 그대로 불교 쪽이고, 특히 여기서 만해 한용운 선생 등이 활약을 했고요. 선지 5번 의민단을 조직해서 항일 무장투쟁, 바로 이건 만주 쪽이죠. 이건 천주교 쪽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갑니다. 자, 30번에도 아까 병자호란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전쟁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해서 전쟁이 끝냈다. 바로 러일 전쟁이 되겠죠. 1904년에 시작해서 5년에 끝났는데,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대한제국, 일본, 러시아 간의 암투를 다룬 첩보소설, 그것이 미국 잡지에 실렸다고 하네요. 하여튼 러일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일, 답은 뭐 금방 2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기간 중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했죠. 노래 가사에 나오듯이 임자 없는 섬이라고 쳐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편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러일전쟁보다 거의 뭐 전인가요? 네, 다 앞시기의 일들입니다. 먼저 선지 1번 고종이 아간파천 단행,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 사건은 바로 1896년 2월의 일이었고요. 계속 지금 러전쟁이 나오니까 러시아에 대한 선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 3번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요, 즉 부산 앞바다 쪽에 있는 저령도를 일종의 석탄 저장소로 러시아가 빌려달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독립협회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즉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 독립협회 활동이라고 해서 1897년에 저령도 조차 요구가 많이 알려져
알려져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그때 처음으로 저령도를 조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고 1889년에도 한번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또 선지 4번 조정 상민 수립 무역장 정책을, 자 요거는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된 그런 또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것이 바로 1882년에 체결되었던 조정 상민 수립 무역장정이죠. 또 선지 5번 평양 관민이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바로 이것이 병인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나중에 5년 후에 신미양후의 원인이 되는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으로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맞아. 다음 페이지 가기 앞서서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리려다 빼먹었는데, 여기서 아까 장용영 그림 나올 때 요 오른쪽 말풍선에 산수화풍의 산세 표현은 겸재 정선 나오지 않습니까? 즉 진경 상수화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영상 서두에서 이번 시험에는 그 승려들의 활동이나 업적 저술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요, 이렇게 겸재 정선이건 안견이건 기봉도건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또 선지로 시각적으로 내가지고 묻는 문제가 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런 면에서도 좀 특이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네, 하여튼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길게 한문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상소문으로 보는 역사 이야기, 지부 복궐 척화의소. 바로 이거 유명한 바로 유정척사파 대표적인 인물인 최익현이 도끼 짊어지고 대궐 앞에 가서 상소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할 그때입니다. 즉 1876년 때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바로 위정척사 운동 했던 분들의 또 대표적인 그런 사상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기자의 옛 땅이며, 바로 이분들의 역사관이 고조선 때 기자가 중국에서 건너와서 조선의 문명을 전해주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대명의 동쪽 울타리, 즉 벌써 명나라가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명나라를 숭상하고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이 이제 특히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외양일체론을 이렇게 최익현이 주장을 했죠. 즉 일본이 비록 이웃나라에 있지만 사실 서양놈들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외양일체론 주장하면서 이렇게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여튼 최익현에 대한 설명인데 늘 나오는 선지가 선지 3번에 있습니다. 바로 을사의격이 체결되자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또 요걸 다른 말로 을사의병이라고도 하죠. 답 찾았고요.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 조직자. 독립의금부는요, 바로 1910년대 국내에서 비밀 결사 조직의 하나였던 조직인데, 이제 요걸 조직한 임명찬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최익현 제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태인에서 같이 의병 일으켰고, 아마 대마도에도 같이 이렇게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최익현 그때 대마도에서 최익현은 순직을 했죠. 아니, 순직이라고 해야 되나? 순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 자, 이건 바로 김부 선생이 조직한 한인 애국단 단원이었던 이봉창 의사가 바로 1932년 1월 달에 한 바로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 4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서, 바로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던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이, 바로 그 사건은 바로 1909년에 이재명 의사가 했던 사건이고요. 바로 선지 5번 보면은 13도 창의군, 요거 하면 1907년 즉 군대 해산 이후에 정미의병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최익현 선생은 이렇게 을사의병에서 대마도로 이렇게 끌려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마도로 간 이후에 거기서 순국을 했고, 아마 1907년 초에 순국했고, 그래서 이 정미의병 당시에는 이미 돌아가지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지 5번 기억 나온 김에 정미의병이 발전해서 이렇게 13도 창의군까지 발전됐고, 거기서 또 서울 징호작전을 전개했다, 요 개념부터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벌써 이전에 최익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 갑니다. 이제 32번, 바로 헤이그 특사로 유명한 이준 열사의 쭉 일대기 역시 애국 개몽운동, 즉 구한 말에 애국 개몽운동 단체들을 쭉 가입을 해서 활동하셨네요. 그래서 단체 주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5개로 해가지고 짝짓는 그런 문제인데,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전에도 아마 단재 신재호 선생을 주제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선지 1번. 독립협회가요, 고종 강제 투입 반대운동 전개했다. 이건 독립협회가 아니고 아까 리을에 나와 있는 대한자강회고요.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일제후 황무지 개관권 요구 저자. 드디어 늘 맨날 보안회가 1904년에 활동했던 보안회가요, 늘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온 적이 없다가 이렇게 드디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지 2번 니은 보안회 일제후 황무지 개관권 요구 저지. 자, 정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선지 3번 디귿. 헌정연구회가요,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됐다. 이건 바로 미음의 신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 선지 4번 리을.
그 대한자강회가 벌써 아까 대한자강회 1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종 강제 투입 반대 운동했는데 여기 선지 4번 같이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 실제는 바로 특히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미음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5번 미음하고 짝지은 건데요. 신민회가 이미 벌써 신민회에 대한 것 앞에 나왔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보면은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강령 발표. 요거는 임시정부에서 1941년도에 이렇게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강령 발표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영상의 마지막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은요. 다음 자료를 작성한 인물인데 자료는 되게 내용은 긴데 역시 1점짜리답게 답을 선택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요, 쭉 첫 줄부터 동양평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하얼빈 의거 이후에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고 했죠. 바로 근데 여기서 동양평화론이 안중근 의사가 집필하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벌써 또 다른 키워드 하얼빈 나왔고 다음에 리순 바로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감옥이 리순 감옥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33번은 안중근 의사에 대한 문제니까 역시 답은 선지 3번 같이 이토 히로부미 사살 역시 답 찾았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그 최대 통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을사늑약의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권을 빼앗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서 한국 통감부를 설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을사늑약 이후에 한국 통감부를 설치했는데 그 통감부의 최대 통감이 또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했죠. 그 다음 선지 4번 보면요. 유만수 등과 함께 부민과 폭파의혹을 일으켰다. 자, 부민과 폭파의혹은 좀 잘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45년 8.15 해방 직전에 딱 7월 달에 참 지금처럼 국제뉴스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이 정보가 널리 그렇게 유통되는 그런 시기 같으면 정말 이런 일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뭐냐면 부민관에서 이때 아마 역시 친일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 그러니까 상당히 일본이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그런 정보가 많이 어두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서양 세력에 대해 싸우자 그러면서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를 부민권에서 열고 있을 때 이렇게 유만수 이런 분들이 부민과 폭파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민과 폭파 의거가요 아마 일제시대 때 마지막에 의열 활동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지 5번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하는 한국통사, 이건 또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이 지은 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선하고 대한제국까지가 33번까지입니다. 물론 요 33번까지도 그렇고 뒷문제도 좀 그렇고요.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에 얘기하고 또 일제 때 얘기가 좀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흐름에서는 일단 33번에서 끊고 다음 일제강점기하고 해방 후 현대사는 한 줄쯤 후에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